일본 사람들도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이번에 비상계엄을 저지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다들 하는 말이 그런 거죠. 부럽다. 우리는 저렇게 못한다. 근데 한국은 그쪽 나라들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시위대가 나와도 상점을 약탈하거나 불을 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어요. 한국 국민들의 힘이 성장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감탄 쪽이 일단 제일 컸을 것 같아요. 사실 유럽에서 프랑스가 목에 힘주고 사는 이유는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의 나라야. 야, 너희 독일 이런 애들 혁명 제대로 못했잖아. 어설프게 했잖아. 영국도 뭐 너희들 왕도 하나 제끼지 못해서 아직도 왕을 모시고 살잖아. 우리는 다 날리고 혁명에 성공한 대혁명의 나라야.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프랑스 대혁명의 나라, 가장 봉기를 자주 일으킨 민족이다. 뭐 이런 자부심이 프랑스 사람들한테 있긴 있는데 프랑스도 한국의 명함을 못 내밉니다. 봉기 횟수나 강도나 규모나 뭐 성격에서 뭐 비교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옛날 얘기는 일단 치고 현대로 와서 비교해 보자. 현대에 와서 프랑스에서 정권을 반대해서 일어났던 대규모 항쟁을 꼽으라면 68 혁명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 68 혁명도 유럽과 세계를 뒤흔들긴 했지만 정권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완의 혁명인 것이죠. 한국은 한국 전쟁 이후만 놓고 보더라도 4.19 혁명으로 이승만을 쫓아냈습니다. 정권 바꿨어요. 그 다음에 80년 광주 민중항쟁이라는 위대한 민주화 운동을 벌여냈죠. 물론 그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광주가 10년 뒤에 6월 항쟁으로 이어지면서 군부 독재를 무찔러서 퇴장시켰어요. 이것도 정권 교체라고 사실 보긴 봐야 됩니다. 한국에서 군부 독재가 그 다음부터는 역사 무대 뒤로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그 뒤로도 끊임없이 항쟁을 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 탄핵했습니다. 또 얼마 안 지나서 윤석열 정권도 퇴장시켰습니다. 근데 이 항쟁의 과정을 쭉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평화적으로 바뀌었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항쟁을 한번 일으켰다가 군대에 의해서 진압당한 다음에 그거를 깨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60년 4.19 혁명이 5.16에 의해서 배반당하고 6월 항쟁으로 그걸 종결시키기까지 27년 정도 걸린 겁니다. 근데 그 뒤에부터는 민주적으로 교체됐기 때문에 항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민주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조차 제대로 못하니까 쫓아내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이제 박근혜 때부터죠. 근데 박근혜 쫓아낸 것은 임기가 꽤 지나서 쫓아냈다면 윤석열은 임기 3년도 잘 못 채우고 지금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쫓아낸다. 이것도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박근혜 윤석열은 평화 시위로 쫓아냈습니다. 탄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점점 한국 국민들이 성장 발전해서 이제는 국민들을 제압하는, 국민들을 탄압하는 또는 국민들에 반하는 정권이 등장하면 임기 다 못 채우게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내보낸다. 그것도 평화롭게 내보낼 정도로 한국 국민들의 힘이 성장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퇴진시켰다는 얘기는 한국의 지배층이 착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국민들의 힘이 그만큼 세고 한국 사회가 성숙해서 이러한 국민적 저항을 물리력으로 진압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또는 물리력으로 진압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만 봐도 프랑스 사람들조차 한국 사람들한테 명함을 못 내민다는 말이 맞는 거죠. 자, 일본 사람들도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이번에 비상계엄을 저지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다들 하는 말이 그런 거죠. 부럽다. 우리는 저렇게 못한다. 군대가 국회에 몰려오면 우리 집에 있지 안 나간다 밖에 무서워서. 어떻게 한국인들은 저 상황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다 몰려나가고 전 국민이 거의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가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부러움, 존경심 이런 걸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한국의 이 시위 문화의 수준 때문에도 많이 감탄하죠. 보통 서양의 경우나 일본의 경우, 일본은 뭐 시위가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시피 하는데 옛날 전공투가 한번 했을 때도 그렇고 서양의 경우에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 반드시 약탈과 범죄가 있어요. 아마 미국 영화들 보면 뭐 혼란, 시위 이런 게 있으면 불 지르거나 상점 터는 장면 아주 빈번하게 보실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때문에 영화에 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은 그쪽 나라들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시위대가 나와도 상점을 약탈하거나 불을 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어요. 심지어 거리 청소까지 해놓고 사라집니다. 시위대가. 결국 시위대끼리 서로 아끼고 위해주는 문화가 대단하죠.
뭐 음식차가 등장하고 보온차인가요? 추우니까 그런 차도 등장하고 서로 막 성결제를 하고 이런 식의 서로 돕고 위하는 문화. 그 다음에 흥겹게 즐기는 축제 분위기의 시위 문화.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볼 때는 대단히 높은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준 것으로 간주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존경심 같은 거, 감탄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죠. 한국인이 왜 이렇게 데모를 잘하냐?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이 책이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책인데요. 작년에 나왔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인의 민족 심리를 분석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우선 한국인의 민족 심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대할 때 개인을 기준으로 대하기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평상시의 생활도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는 여러 집단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집단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건데요. 거의 일심동체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음 한뜻이 돼서 움직이는. 예를 들면 2002년인가요? 그 월드컵 있었을 때 한국인들 거리 응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완전 일심동체죠. 한국 선수의 몸동작 하나하나에 울고 웃는 게 똑같아요. 골을 넣으면 일제히 다 일어나서 만세를 부르고 옷도 똑같은 거 입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심동체거든요. 완전히 한마음이 돼서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경지.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어떤 다른 나라들에서 한국의 그때 월드컵 거리 응원이 너무 부러워서 자기들도 해보려고 정부에서 지원까지 가면서 시도해봤지만 성공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응원 문화가 아니고 민족성이 뒷받침이 돼야 가능한 응원 문화다라는 것이 사실 그걸 확인이 됐죠. 자,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성향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독재자가 등장한다 또는 뭐 폭군이 등장한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개인 차원에서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 중심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압제자나 독재자가 등장했을 때 나라는 개인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나갈 수가 없어요. 군대를 동원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갑니까? 우리를 중심으로 대하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 내가 나가면 다른 사람도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일심동체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 같이 나올 것이다. 그럼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한마디로 이 우리 한국인의 이 독특한 우리주의 내지 우리성은 한국인들을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믿음, 인간에 대한 믿음이 강해요.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쉽게 하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계엄 사태 우리가 힘 합치면 뚫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개인주의 생활을 계속 오래 해왔던 유럽 사람, 서양 사람들, 또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못 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패배주의가 더 강하죠. 그런 게 한국인들의 강렬한 저항력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인들의 인간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인간을 중심에 놓고 보는 한국인들의 심리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인간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일본하고 잠깐 비교하면 일본은 사람보다 규칙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규칙이 있으면 사람은 거기에 끼워 맞춰져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구체적인 예로 하나 들면 일본에서 버스를 탔다. 근데 출발 시간이 예를 들어 오후 3시로 정해져 있다. 그럼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잘못해서 표를 잘못 사서 근데 급하다 꼭 버스를 꼭 타야 된다. 한 5분만 기다려주면 내 표를 바꿔 오겠다. 이러면 일본에서 기다려주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일본은. 규칙상 3시에 떠나야 되는 버스는 무조건 3시에 떠납니다. 한국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표를 잘못 산 적이 있었거든요. 저녁 표인데 아침 표를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를 못 타면 어려운 조건인데 그게 운전기사한테 그 사정 얘기를 하니까 기사가 빨리 뛰어가서 표를 바꿔와라. 그걸 막 달려가서 바꿔왔습니다. 근데 한 5분 넘게 지체됐죠. 5에서 10분 정도.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기사도 그걸 허용해 줬을 뿐만 아니라 승객들이 갔다 오니까 반응이 성공했네, 바꿔왔네, 고생했어요 하는 반응이에요. 일본 같으면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저 인간 때문에 규칙을 못 지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항의하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 규칙 규범이 융통성이 있어요. 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규칙인데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으면 규칙을 완화해야지 당연히. 이런 게 한국 사람들의 심리예요. 왜? 사람을 더 중요하게 보니까.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규칙 안 지키는 건 큰 문제고 그걸 위해서는 사람은 희생돼도 된다. 손해를 봐도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국인들이 이렇게 인간을 중심에 놓고 중요하게 보는 심리가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는 인간이라고 보는
그렇다면 권리의식이 어떨까요? 매우 매우 높다고 봐야죠. 가장 귀중한 존재인 인간을 탄압하고 괴롭히고 착취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게 한국인 특유의 권리의식으로 나가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권리침해 당하는 걸 못 견디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독재에 저항하는 강한 어떤 경향성, 저항성, 이런 것에 또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한국인의 민족 심리가 거의 다 이 한국인의 강력한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인간 중심, 이게 핵심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의 민족 심리 중에 중요한 거로 도덕을 꼽는데요. 한국인들이 왜 도덕을 숭상하냐면 예전부터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물론 지배층하고 백성들이 우리 공동체는 아니었어요. 지배층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지배하고 탄압하고 막 착취하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끼리는 사이좋은 우리 공동체 생활을 꾸준히 해왔어요. 자, 역사적으로 5,00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공동체 내에서의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뭘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도덕입니다. 도덕 자체가 원래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규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도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만큼 몇 %씩 과오가 있고 이렇게 계산적으로 따지지 않아요. 일단 도덕적으로 누가 옳으냐 그르느냐를 따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덕적 우열 경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과거부터 도덕을 중시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문화로 나타났냐면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보고 놀란 어떤 역사 기록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 배가 중국에 필요했는데 선원들이 한참 굶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식사를 갖다 주니까 막 달려들 줄 알았던 거죠. 서로 먹겠다고. 그러지 않고 그렇게 오래 굶었는데도 연장자부터 갖다 드리면서 나눠 먹는 법을 보고 막 감동을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중국은 그렇게 안 하니까 감동한 거 아니에요? 중국은 그런 상황에서 밥 먹게 들어가면 서로 먹겠다고 와서 막 달려들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도덕적이다라는 것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오랜 전통이 있어요. 아주 오랜 전통. 뭐 심지어 삼국지 위나라 때 역사서인가? 거기서부터 동이족이 도덕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도덕적이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역시 그런 전통이 남아서 저는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줄 서는 것도 놀라고 또 카페 같은 데다가 핸드폰 놓고 나가는 거, 노트북 놓고 나가는 거 이런 것도 놀라죠. 저거 어떻게 안 가져가지?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그거 놓고 나가면 무조건 도둑 맞는다고 생각해야 된대요. 다 훔쳐간답니다. 그래서 내가 도둑이 맞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옆에 그게 있으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들 특별히 도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런 거 가져가는 사람 거의 없고 또 집 앞에 택배 훔쳐가는 경우도 별로 없고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얘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뭐 CCTV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적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CCTV와 상관없이 아주 먼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도덕적이었다는 것은 확인됩니다. 저는 뭐 유전적으로 우수하다는 걸 배제하고 얘기한다면 한국인의 그 강한 우리주의, 그러니까 저는 인재를 많이 배출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의지를 발휘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힘, 개인의 이익과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발휘하는 의지와 또 우리의 이익과 욕망 또는 우리를 위해서 발휘하는 의지와 욕망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뭐가 더 강력하고 힘이 있을까? 당연히 저는 우리 쪽이라고 봅니다. 자, 예를 들면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발휘하는 어떤 의지력은 그야말로 출세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정도의 의지력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뭘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한국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 그 안중근 의사가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욕망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그러한 투철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때문에 그런 불굴의 길을 걸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한국인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은 굳이 얘기하면 공익적 인간들이에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세계에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왕도 그렇습니다. 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을까요? 돈 버는 건 당연히 도움 안 되고, 또 그 당시에 한글 만들면 지배층에서 지지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지배층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어요. 왜 만들었을까? 세종대왕이 백성들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것만큼은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백성들이 글이 없어가지고 중국에 한자를 쓰는데 너무 어렵다. 우리 상황에 맞는 우리 글을 만들어서 백성들 좀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문화 수준도 올려줘야 되겠다. 자, 이런 목적에서 글을 창제한 경우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없죠. 자, 세종대왕이 그런 대단한 위협을 이룩할 수 있었던 주변의 강력한 반대를 뚫고 결국 저는 우리를 위한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데, 한국인들은 그런 점에서 외국인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한국인들의 근면성실함도 저는 사실상 그런 데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나만을 위한 어떤 노력, 노동이라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최소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럴 때는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들소처럼 일한다 그럴까요? 황소처럼 일한다 그럴까요? 국제시장의 아버지, 폭삭소가수다의 주인공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아니면 공동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것과 관련이 있다. 최근에 한강 작가만 해도 그 소설에서 뭘 다뤘습니까? 공동체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5.18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작가가 저는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원천적으로는 한국인들은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민족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 특유의 이 문화가 있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힘을 숭상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도덕, 문화를 숭상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예전부터 싸움 기술 같은 거 익히는 건 중요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봤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정신수양으로 봤어요. 지적 성취 같은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머리에 뭐가 많이 든 사람을 존경하는 게 있어요. 힘센 사람보다는. 일본이 숭배하는 사람들, 또는 일본인들이 열광하는 사람들, 일본 문화 콘텐츠에서 많이 소비되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다 힘센 사람들이에요. 한국인들은 그렇게 힘센 사람을 숭상하는 게 아니고요, 의적을 좋아합니다. 홍길동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또는 문화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한국 사람들은 이 지적인 훈련, 수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그 엘리트를 양성하고 키워내는 데서는 좀 유리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가 팽배하고 그에 따라 개인이기주의가 너무 만연되다 보니까 오늘날의 한국의 우수한 인재는 거의 의대로 가죠. 근데 중국은 공대로 간다 그럽니다. 한국이 중국한테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로, 중국의 천재들, 영재들은 다 공대에 가지만 한국의 천재, 영재들은 다 의대를 간다. 이거를 이제 누가 얘기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왜? 개인이 중요하니까. 왜 공대를 가겠어요? 의대를 가는 게 낫지. 물론 중국도 공대 가면 대접이 좋아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중국은 어느 정도의 그런 애국심 같은 게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과학자가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아직은 있다는 건데, 한국은 이제 거의 없어요. 여러분 뭐 과학자를 꿈꿔주세요 이런 광고 나온 지도 벌써 수년 됐습니다. 누구도 그걸 꿈꾸지 않아요.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인은 이 우리를 상실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우수한 인재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점점. 우리가 강화될수록 한국인 심성에 맞는 사회가 되고, 우리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오는 사회라고 봐야 될 겁니다.